욕실에서 물소리가 멎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아내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감춰야 했다. 잠시 후 서연이 하얀 목욕 가운을 걸친 채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방금 전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처럼. 자기,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소음보다도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니, 그냥 뉴스 좀. 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얼마나 어색했을까.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감정적인 대응은 나를 완벽한 패배자로 만들 뿐이다. 이 여자는 내가 아는 서연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나는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움직여야 했다. 분노를 삼키자 차가운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래, 나는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날 이후 내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서연 앞에서는 예전과 똑같은 다정한 남편으로 행동했지만 혼자 있을 때 나는 과거의 조각들을 맞추는 탐정이 되었다. 지난 몇 달간의 이상 징후들이 이제야 섬뜩한 의미를 가지고 떠올랐다. 업무상 필요하다며 옷장을 채우던 값비싼 명품 드레스들. 나는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그 옷들은 과연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을까? 한 번은 그녀가 자정 색깔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간 적이 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라고 했다. 우연히 본 가격표는 우리의 소소한 휴가 비용과 맞먹었다. 그때의 나는 그저 아내의 성공에 취해 있었던 바보였다. 네트워킹이라는 핑계로 잦아진 심야의 귀가, 그리고 그놈의 핸드폰. 언제부턴가 그녀는 핸드폰을 액정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거나 잠시 화장실을 갈 때조차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한 번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거의 와인잔을 엎을 뻔하며 핸드폰을 낚아챘다. 나를 힐끗 보는 그녀의 눈에 스쳤던 아주 잠깐의 당혹감. 아, 그냥 스팸 문자. 그녀는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웃음은 얼마나 공허했던가. 생각해보니 나와의 대화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눠도 그녀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내가 다가가려 하면 피곤하다는 말로 돌아눕기 일쑤였다. 우리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쌓아올린 친밀함은 그렇게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나는 왜 그 모든 신호들을 무시했을까? 아니, 애써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내 완벽한 세상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의심은 꼬리를 물고 나를 좀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녀의 서재, 늘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서 이전과는 다른 점을 찾아낸 것이다. 평소에는 언제나 열려있던 서랍 하나가 굳게 잠겨 있었다. 왜 갑자기 저 서랍을 잠글 이유가 뭐지?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랍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내게 닫아버린 마음의 문처럼 그 잠긴 서랍은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위에 클립을 집어들었다. 영화에서처럼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몇 번을 낑낑댔지만 서랍은 열리지 않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들의 비밀? 아니면 나의 불행?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님을 깨달았다. 서연을 사랑했던 남자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죽었다. 그의 자리에는 더 차갑고 더 인내심 강한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나는 사냥꾼이었다. 진실이라는 사냥감을 쫓는 냉혹하고 집요한 사냥꾼. 나의 개인적인 조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그녀의 차, 그녀의 움직임을 가장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을 유일한 증인, 바로 차량용 블랙박스였다. 그날 밤 나는 모두가 잠든 시간을 기다렸다. 지하 주차장의 차갑고 촉촉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내 차에 앉아 서연의 차에서 몰래 가져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다. 노트북 펜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화면에 익숙한 출퇴근길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지루한 영상들을 빠르게 넘기던 내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이 모든 게 내 과대망상은 아닐까? 하는 찰나의 자기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바로 어젯밤 영상이었다. 서연의 차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골목에 멈춰섰다. 그녀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날렵한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나타나 그녀 앞에 섰다. 평범한 거래처 상대가 타는 차가 아니었다. 부와 권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듯한 그런 종류의 차였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차에 올라탔다. 노트북 화면에 차가운 불빛이 내 얼굴을 비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스포츠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만약은 없었다. 이제부터는 누가, 어떻게, 그리고 왜 많이 남았다. 강지훈. 나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낼 차례다. 나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지인, 고급 부동산 개발과 관리를 총괄하는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부장, 나 민준인데 혹시 고급 오피스텔이나 빌라 주차 관리 시스템 쪽으로 잘 아는 사람 있나? 차량 번호로 차주를 좀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겨서. 내 목소리는 나도 놀랄 만큼 침착했다. 박 부장은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몇 시간 후 전화벨이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웠다. 김 대표. 그 차 K그룹 강지훈 부사장 개인 차량인데 혹시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이라도 엮인 건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쪽 집안 보통이 아니거든. K그룹.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지금 우리 회사의 명운이 걸린 블루 오키드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강지훈. 그 이름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K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젊은 나이에 부사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내 아내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내 가장 큰 사업적 라이벌과 놀아나고 있었다.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의욕이 나를 덮쳤다. 이건 산업 스파이 행위일 수도 있었다. 서연은 우리 회사의 내부 사정에 그 누구보다 밝았다. 그녀가 그에게 어떤 정보를 넘겼을까?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다. 아마추어 수준의 조사는 여기까지였다.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수소문 끝에 가장 비밀 유지를 잘한다는 평판의 흥신소를 찾아갔다. 상담실에 앉아 서연의 사진과 강지훈에 대한 정보를 건넸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진 증거로요.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의뢰를 받은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서연 앞에서 완벽한 남편 연기를 하는 동안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제 비명처럼 들렸다. 며칠 후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내게 배달되었다. 나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두 사람, 테이블 밑으로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강지훈의 말에 환하게 웃는 서연의 얼굴, 내가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바로 그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내 눈을 사로잡은 한 장의 사진, 클로즈업된 서연의 상반신, 그녀의 옷깃에는 어김없이 그 빛이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사진은 결정적이었지만 나는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그 브로치와 강지훈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증거.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서연이 저녁 약속에 나가기 전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차로 향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세차게 뛰었다. 나는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고급 보석상의 로고가 찍힌 작은 상자와 영수증, 비치 브로치, 결제는 K그룹법인 카드로 되어 있었다. 강지훈,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배신에 대한 완벽한 물증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려 했다. 바로 그때 손가락 끝에 얇은 서류철 하나가 걸렸다. 무심코 꺼내든 서류철의 표지. 그곳에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블루 오키드 프로젝트.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 안에는 우리 회사의 입찰 전략, 핵심 인력 구성, 그리고 대외비로 분류된 원가 분석 자료까지 요약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파괴 행위였다. 그녀는 내 사랑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경쟁사의 발밑에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사진, 영수증, 그리고 이제는 기밀 문서까지. 그들을 파멸시킬 증거는 모두 모였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이 모든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한 조각. 나는 그 남자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변명과 거짓말,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올 자백.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차가운 결의에 찬 내 얼굴이 액정에 비쳤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시간이었다. 그에게 전화를 걸 시간.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심지어 오만하게까지 들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지훈 씨, 맞습니까?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이 남편, 김민준입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 네, 서연 씨 남편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시죠? 서연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나는 그의 말을 비웃음으로 끊었다. 일이 있죠. 아주 큰 일이. 당신과 내 아내 사이의 말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숨소리에 집중했다. 동료 사이라기엔 좀 과한 선물과 정보를 주고받는 것 같아서요.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칼날을 담았다. 비치 브로치라든가 블루 오키드 프로젝트, 기밀 자료 같은 거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회사 법인 카드로 결제된 보석상 영수증도 오해고, 내 아내 차에서 나온 우리 회사 입찰 전략 보고서도 오해란 말입니까?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만이 남았다. 얼마나 됐습니까? 네? 내 아내와 만난 지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대답했다. 몇 달 정도 됐습니다. 됐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완벽한 자백. 이제 무기는 모두 준비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잡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화사하게 웃었다. 그 가면을 보는 것이 역겨웠다. 오늘 일찍 왔네? 나는 대답 대신 내가 낮에 미리 인화해온 사진 몇 장을 그녀 앞에 유리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녀와 강지훈이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사진을 나를 한 번 쳐다보더니 이내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이것이 그녀의 첫 반응이었다. 미안함이나 당혹감이 아닌 분노. 이게 뭐야? 미쳤어? 당신 지금 내 뒤를 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음 같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돌변했다. 당신이야말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남편이 할 짓이야? 의부증 환자처럼 남의 사생활이나 뒤지고. 그녀는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몰아붙였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논리였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다. 나는 그녀의 발악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모든 말들이 공허한 소음처럼 흩어졌다. 한참을 소리 지르던 그녀가 숨을 고르며 나를 경멸적으로 쳐다볼 때 나는 비로소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낮에 녹음된 강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오만한 목소리,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몇 달 정도 됐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비굴한 목소리까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분노로 가득 찼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는 그녀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녀의 다음 반응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뭘 망쳤다는 거지? 그 사람이, 강지훈 부사장이 내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블루 오키드, 그게 성공하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아냐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너진 야망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외도는 그저 증상일 뿐이었다. 진짜 병은 그녀의 끝없는 야망과 탐욕이었다. 나는 그녀의 성공을 위한 발판, 혹은 언젠가는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우리의 10년 결혼 생활은 그녀의 출세욕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것이다. 외도 사실보다 이 깨달음이 내 심장을 더 아프게 찔렀다.
나는 더 이상 이 낯선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절규를 뒤로하고 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챙겼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이미 머릿속에는 다음 행선지가 정해져 있었다. 며칠 전부터 알아봐둔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고 진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차가운 분노를 안고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 나는 내가 수집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블루 오키드 프로젝트 기밀 문서까지. 내 맞은편에 앉은 최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업계에서 가장 냉철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증거들을 검토하던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김 대표님,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그녀는 서류 더미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들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자신감이 넘쳤다. 우리는 완벽한 법적 전략을 세웠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합법적인 파괴였다. 첫 번째 목표는 강지훈이었다. 최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지훈에게는 막대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전체 요리에 불과해요. 진짜 메인 디시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블루 오키드 프로젝트 관련 자료는 명백한 산업 스파이 혐의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라 기업의 존폐를 위협한 중범죄입니다.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동시에 진행해서 K그룹 전체를 뒤흔들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서연이었다. 서연 씨에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명백한 유책 배우자이며 그 배신 행위가 가정경제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입증할 겁니다. 재산 분할? 단 1원도 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이 결혼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자신의 옷가지뿐. 빈손으로 시작했으니 빈손으로 나가게 만들어야죠. 우리의 소장은 법원에 접수되었고 그것은 거대한 폭탄이 되어 터져나갔다. 언론은 K그룹 오너 3세의 불륜 스캔들 및 산업 스파이 혐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강지훈은 결국 이사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며 불명예스럽게 사퇴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다니던 마케팅 회사에서는 기업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즉시 그녀를 해고했다. 그들의 화려했던 세계는 그렇게 순식간에 붕괴했다. 한 번은 늦은 밤 차를 몰고 가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둘을 보았다. 한때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랑을 속삭였을. 그들은 이제 초라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향해 악을 쓰고 있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네가 나만 안 건드렸어도. 강지훈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소리쳤다. 뭐, 네가 시작한 거잖아. 네가 나를 유혹하고 모든 걸 해줄 것처럼 굴었잖아. 서연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그들의 뜨거웠던 사랑은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맹렬한 증오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 추악한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경멸과 일말의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최 변호사의 예측대로였다. 우리의 법적 전략은 완벽했고 증거는 차고 넘쳤다. 법정 안에는 강지훈의 비굴한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고
대형 스크린에는 그와 서연의 미래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결정타로 블루 오키드 프로젝트 기밀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상대 측 변호사는 사실상 변론을 포기했다. 모든 것은 계획된 배신이었음이 명백해졌다. 마침내 판결의 날,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원고 김민준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서연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또한 피고 강지우는 원고 김민준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 땅땅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전쟁은 끝났다. 나의 완전한 승소였다. 무너진 신뢰와 짓밟힌 마음에 대한 늦었지만 분명한 공리의 실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법정의 문을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난 것이다. 하지만 이 승리가 과연 내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며칠 후 나는 그 모든 배신의 상징이었던 빛의 브로치를 팔았다. 그리고 그 돈을 전액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들의 더러운 돈이 적어도 세상의 가장 깨끗한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 후 핸드폰을 열어 그들의 이름을 찾았다. 서연, 그리고 강지훈.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2개의 번호를 삭제했다. 내 인생에서 그들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나만의 작은 의식이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나는 단순히 이혼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다. 내 손으로 이룩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던 내 인생의 통제권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은 내 운명의 주인이었다. 그렇게 조용한 평화에 익숙해질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민준 건축가님 되십니까? 중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다. 국내 굴지의 투자회사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내 재능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며 본론을 꺼냈다. 저희가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 단지를 구상 중입니다. 재생을 콘셉트로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생명력을 담은 건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김 건축가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재생. 그 단어가 내 심장에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지난 시간이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새로운 시작에 대한 완벽한 은유였다. 나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이것이 나의 진짜 승리였다. 나는 건축가다. 나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재건할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당신은 추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잿더미 속에서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겠습니까? 내 대답은 여러분이 이미 보신 그대로입니다.